야, 그러다 또 사고 난다니까. 손 넣지 말라니까 왜 또 그래. 박성철 팀장의 고함이 금속 울림을 타고 공장 전체로 퍼졌다. 아침 특유의 기계열과 먼지 냄새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는 숨막히는 규칙성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다. 파차이는 장갑을 벗어들고 기계 틈을 살폈다. 손등에 남은 오래된 농사 흉터,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 생긴 따끈한 상처들이 공존하고 있었다. 멀리서 한국인 아줌마가 말했다. 저 기계 오늘따라 소리 이상한데 큰일 나겠네. 그러나 누구도 기계를 멈추라 하지 않았다. 외국인 애들 작업 느린 거 아니야? 조용히 던져지는 말조차 파차이에게는 못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다. 그러던 순간 쾅! 경고음 하나 없이 프레스가 떨어졌다. 살을 누르는 금속의 잔혹한 진동. 다 뜨겁고 다 차갑고 다 무너지는 소리. 붉은 액체가 장갑 틈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머, 팀장님. 비명과 기계음이 뒤섞이며 파차이의 세계가 한 번 꺾여 내려갔다. 응급실의 형광등은 지나치게 새하였다. 벽과 천장, 바닥까지 모든 것이 지나칠 정도로 깨끗한데 그 깨끗함이 오히려 파차이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침대 모서리에 겨우 걸터 앉아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다. 의사가 천천히 다가와 조심스레 손가락 조각을 들어 올렸다. 마치 차갑게 식어버린 작은 생명체 같았다. 붕대는 이미 새빨갛게 젖어 있었고 그 아래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사건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의사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이 부분은 복원이 불가능해요. 신경도 뼈도 다 손상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주변의 공기는 너무나 무심했다. 옆자리 환자는 잠시 고개를 돌려 파차이를 흘깃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렸다. 그의 딸은 마스크를 채로 코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또 외국인 사고인가 보네. 귀찮아지겠네. 그 말은 작았지만 파차이의 귓가에서는 울림처럼 크게 퍼졌다. 응급실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빠르게 오가며 가려진 커튼 속에서 고통의 신음을 달랬다. 그러나 그 많은 소리들 중 단 한 사람도 파차이가 겪는 절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태국의 햇살처럼 따뜻한 노란빛이 얼굴에 비쳤다. 가족 사진. 바람이 불던 들판. 풀이 허리 높이까지 자란 밭에서 뛰노는 아이들. 아들은 그의 다리에 매달려 아빠 하고 웃고 있었고 딸은 맨발로 흙을 차며 뛰어오다가 넘어져도 까르르 웃었다. 아내는 젖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파차이의 눈이 점점 붉어졌다. 입술을 물고 붕대한 손으로 조용히 입을 가렸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 목구멍이 막힌 듯한 고통. 그는 천천히 사진을 넘겼다. 그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아내가 문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말하던 모습. 조심해 다치지 말고 꼭 돌아와. 그 말이 귓가에서 다시 울렸다. 그러나 지금 그는 왼손가락 한마디가 없는 사람. 고향으로 돌아가도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 의문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오전조 회의실. 조명은 희미했고 공기에는 약한 윤활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각자 손에 든 서류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났다. 그날 회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공장 인력 구성은 점점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오전조는 외국인이 절반 이상, 야간조는 아예 외국인 남자 6명이 핵심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장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한국인 직원어가 서류를 손에 쥔 채 말했다. 피곤이 쌓인 얼굴이었다. 맞아요. 우리 생활도 빠듯해요. 옆에 직원 B가 끼어들었다. 외국인도 최저임금이라면서요? 그럼 우리는 뭐가 남아요? 일은 우리가 더 정확하고 빨리 하는데. 사장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답했다. 법이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외국인이라고 안 올릴 순 없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심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결국 쟤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파차이에게는 번개처럼 명확하게 들렸다. 피가 식어버리는 기분. 폐가 조여드는 느낌.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그들이 바라보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시선, 그 안에 깔린 서늘하고 은근한 경멸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파차이는 자신의 붕대한 손을 내려다봤다. 작은 붕대 틈 사이로 피는 멈췄지만 마음은 계속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최영훈이 조용히 그를 보았다. 잠깐의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들어 있었다. 미안하다. 너한테 이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안다. 근데 나도 사장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복잡한 시선이 더욱 큰 상처가 되어 파차이 가슴을 찔렀다. 파차이의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이 질문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그의 심장 속에서 울렸다. 숙소. 작고 눅눅하고 벽지한 귀퉁이가 뜯겨나간 방. 조명이 너무 어두워 그림자가 더 진했다. 파차이는 조심스레 바람이 새어드는 창문을 닫고 바닥에 앉았다. 그의 가슴은 하루 종일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켜고 송금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월급이 들어오고 곧바로 거의 전액이 태국으로 빠져나가는 기록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98%, 99%. 그가 한국에서 번 돈은 오직 가족이 살아가는 숨구멍이었고 그 자신에게는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사진첩을 열었다. 거기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다. 처음 공장에 들어갔던 날 찍은 사진. 안전모가 조금 커서 삐뚤게 쓰여 있던 모습. 아이들이 첫 용돈을 받았다고 환하게 웃던 사진. 비가 오던 날 아내가 우비를 입고 밭일을 하던 모습. 사진을 넘기다 어느 순간 그의 눈물이 툭 떨어져 화면 위로 퍼졌다. 그는 울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방 안에는 그가 참고 견디느라 삼켰던 외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서랍에서 태국어로 된 공책을 꺼냈다. 판넬 구조, 금형 설계, 제품 단가 정리한국 오기 전부터 틈틈이 적어두었던 꿈의 밑그림이었다. 그는 오른손에 힘을 줬다. 잃은 손가락이 있는 왼손이 꿈틀거렸지만 오른손은 멈추지 않았다. 공책 위에 선이 그어지고 도면이 확장되었다. 살기 위해 버티던 삶이 이제는 나만의 길을 찾고 있다의 생각이 그의 손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합의서가 놓인 책상 위엔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사장은 빠르게 말했다. 서명합시다. 서로 힘들잖아요. 이렇게 빨리 끝내야 서로 편하지. 그때 최영훈이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잠깐만요. 순간 공장 전체의 공기가 뚝 멈춘 듯 했다.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다. 영훈 씨? 뭔 말하려고? 최영훈은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책상에 손을 올렸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사람 밥 2그릇 먹고 저녁엔 굶고 다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은 매우 컸다. 공장 안에 있던 사람이 전부 눈을 돌렸다. 돈 거의 다 집에 보냈어요. 그거 알았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끝내자고요? 그는 말끝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올라와 있었다. 박성철 팀장이 급히 끼어들었다. 영훈아, 분위기 괜히. 아닙니다. 영훈이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흐르는 건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 마음입니다. 그 말의 순간 파차이의 눈이 흔들렸다. 파차이는 휴대폰을 꺼내 통역센터 번호를 조용히 보여줬다. 영훈은 그것을 보더니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그래요. 싸울 건 싸워야죠. 그의 말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했던 파차이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그 순간 파차이는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서 지켜주는 느낌을 받았다. 상담센터 앞 벤치. 바람은 차가웠고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박성철 팀장은 담배를 꺼냈다가 불도 붙이지 못한 채 손끝에서 굴리기만 했다. 그의 표정은 무너져 내린 성벽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태국 돌아가면 뭘 할 건데?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은 떨려 있었다. 파차이는 숨을 들이켜 왼손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이 없는 자리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 가족 기다려요. 내일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요.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몇 년 동안 누르고 눌렀던 꿈과 각오가 모두 담겨 있었다. 박성철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이 공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의 표정은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였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접지되는 순간 파차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공항 문이 열리자마자 태국의 습한 공기가 그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달려왔다. 아빠. 딸도 그 뒤에서 맨발로 뛰어왔다.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왼손을 숨기려 했지만 아내가 조용히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손가락이 없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파차이에 무너져 있던 심장이 갑자기 살아나는 듯 했다. 그는 참고 참았던 울음을 조용히 토해냈다. 며칠 뒤 아내는 낡은 상자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흙 냄새가 나는 땅 문서 3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이 보낸 돈으로 하나씩 조금씩 사놨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그 땅 문서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상처, 피, 절망이 종이 안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어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작은 공터를 빌렸다. 아들은 돌을 치우고 딸은 손에 흙을 묻히며 뛰어다녔다. 아내는 물을 가져다 주며 웃고 있었다. 그는 조립 중인 작은 성형기 앞에서 오래 묵혔던 꿈을 하나씩 꺼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내 삶의 2번째 시작이다. 새롭게 만든 성형기에서 첫 플라스틱 용기 가사각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파차이는 왼손으로 조심스레 그 용기를 들었다. 손가락 한마디가 없지만 그 손은 언젠가보다 단단하고 살아있었다. 아이들은 먼 곳에서 손에 흙을 묻히며 뛰고 있었다. 아내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제 괜찮다, 이제 여기서 살자라는 온기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그 빛이 공터를, 성형기를, 그의 손을, 가족을 한꺼번에 감쌌다. 파차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손가락을 잃은 자리에서 드디어 새로운 길이 자라나고 있었다.